뭐래. 개념학습 50페이지 보자. 같이. 딱 2개만 한 다음은 끝이니까. 자, 같이 봅시다. 이거 왜 띄어져 있지? 아무튼 읽어볼게. 왜 한숨 쉬는데? 니가 누가 셨는데? 지연이 하셨어? 너 아니야? 미안. 다 니인 것 같다. 자,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자, 사실 판단 동그라미 쳐볼게. 사실 판단이 정의 밑줄 치자. 관찰 가능한 측면을 기술에서 열거한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쭉 말하는 게 사실 판단이야. 예를 들어 볼게. 칠판이 참 초록색이다. 칠판이 초록색이다. 이거는 뭐 사실 판단 될 수 있지. 칠판이 있다. 사실 판단. 전등이 있다. 사실 판단이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야, 칠판이 진짜 예쁘다 하는 순간 이거는 사실 판단 아니야. 내 가치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 판단 뭔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있다까지만 사실 판단이야. 못생겼다 하면 가치 판단이야, 이게. 됐지? 그 다음 가치 판단은 또 정의 나오지. 사실이나 사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드러내는 경우지. 보통 있잖아, 국어에서 형용사 사용하면은 관형사, 형용사는 거의 다 그냥 가치 판단에 속하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 그렇다면 가치 있는 대상은 우리가 그것을 가치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냐, 아니면 그 자체로 항상 가치가 있냐? 이 물음은 가치 성격에 대한 대립적 두 견해를 불러온다. 가치는 주관적으로 결정되냐, 객관적으로 결정되냐, 적혀 있지? 이게 글의 주제야. 그래서 글의 핵심 주제가 가치가 주관적 결정되냐, 객관적 결정되냐가 이 글의 주제인 거고, 이 주관적으로 결정된다랑 같은 말이 지금 위에 서술되어 있으니까 아주 갈로를 쳐가지고 이꼴 표시 시켜줄게, 얘들아. 우리가 그것을 가치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이 주관적으로 결정된다는 말이고, 그 자체로 항상 가치가 있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결정된다는 말이야. 근데 있잖아, 너희가 이 글을 독해하면서 이제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그 사물 자체로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 우리한테 잘 안 와닿거든, 그게. 그래서 그것도 이 지문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 사람들이 잘 판단하기 힘들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따져볼게, 얘들아. 주관적으로 결정된다라는 입장을 가지는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알기 전에는 그거는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나? 객관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알기 전에도 그것은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다. 야. 뭔지 알겠나?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가야 돼, 이거를. 그래야지 뒤에서 좀 더 이해가 쉽다, 얘들아. 됐지? 넘어가 볼게. 자, 가치가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라는 생각은 가치론이 형성되던 19세기 이전부터 식이 나오지, 얘들아. 요 19세기 이전부터 일상에 만연해 있었단 말이야. 이게 가장 사람이 생각하기 쉽거든. 이게 대세였는데, 봐봐.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부터 근대 홉스, 휴մ, 스피노자 등도 넓게 보면 다 주관주의자에 해당한다 해서 이런 걸 다 주관주의자라고 부르나 보네. 그래서 갈로 칠게. 소피스트부터 해서 스피노자라는 이러한 유명한 학자들이 다 주관주의자였다, 이거지. 얘들은 다 뭐다? 가치는 내가 가치 있다 해야 가치 있는 거다, 이거지. 이러한 인식은 개인의 취향은 노리될 수 없다라는 라틴어 격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적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출제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해줄게. 만약에 학교에서 여기 밑줄 꽉 그어놓고 A 적어놓은 다음에 A의 의미를 추론하시오라고 묻잖아.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 개인의 취향은 논의될 수 없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취향과 너의 취향과 얘의 취향은 각각 다 다르지. 논의가 된다는 말은 평가를 한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각각의 개인의 취향을 갖다가 객관적이나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말이야.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논의에서 제외해야 돼. 개인의 그 성향은, 취향은 말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너희한테 뭐 요즘에 뭐 좀 예쁜 연예인 누구 있노? 요즘 드라마를 안 봐서 잘 모르겠다.
자, 송중기가 있다 치자. 송중기가 잘생겼냐, 못생겼냐를 너희한테 따졌을 때 이거는 논의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거지. 아, 얘가 생각하는 송중기랑 내가 생각하는 송중기랑 다르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해됐지? 요거에서 요거를 이해해라 얘들아.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게. 현대에 들어 가치에 대해 주관주의를 가장 정교하게 주장한 사람은 페리야. 그래서 주관주의자의 대표가 페리니까 페리 하나 기억해 주시고, 페리 주장 한번 보자. 페리는 가치의 일반 이론에서 가치를 관심의 관점에서 정의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부여된다고 하고,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 관심이 주어지면 가치를 획득한다. 보이지? 관심이 제일 중요한 거야 페리한테는. 그래서 밑줄 쳐볼게. 이거고, 일단 관심만 주면 가치가 생긴다는 거야. 관심이 주어지면. 이게 좋은 가치일 수도 있고 나쁜 가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생기는 거야. 그는 요 말도 어렵다 얘들아. 선으로부터 욕구가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욕구로부터 선이 생겨난다고 강조하면서 대상이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기 전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됐나? 자, 요 말 잘 봐. 이 말의 선후관계를 한번 보자고 얘들아. 자, 어떤 대상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일어나야 되는 게 어떤 현상이냐면은 그 대상이 나한테 감정을 자극해줘야 돼. 됐나? 그 다음에 내 감정이 자극이 되지. 이거 가지고 싶다라는 감정이 자극돼. 그러면 나는 걔한테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지. 순서 알겠지? 그래서 필기를 잠깐 해볼게 얘들아. 대상이 나의 감정을 자극하면 내가 그 대상한테 관심을 부여하겠지. 관심을 부여하면은 그때에 비로소 가치가 생성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도 밑줄 쳐놓고 추론해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요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본문에 나온 말로 한번 바꿔보자 얘들아. 욕구로부터 선이 생겨난다 적혀있지. 욕구로부터 선이 생겨난다니까 자, 요 선과 같은 말이 뭐겠어? 선과 같은 말이 뭐겠어? 가치가 생겨난다. 그렇지? 자, 가치가 생겨나는 거야. 뭐로부터? 감정 자극. 알겠나? 감정 자극으로부터 가치가 생겨난다고. 감정 자극으로부터 가치가 생겨난다. 이거 같은 말로 적어놔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필기해줬잖아. 선이 가치고 욕구가 감정 자극이라고. 그러면 내가 바꿔준 단어로 한번 넣어서 다시 읽어볼게 얘들아. 이해가 되나 봐봐. 그 대상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자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알겠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자극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자극됐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다고. 이해됐나?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됐지? 넘어간다. 그 다음 단락. 자, 주관주의자들에게 있어 X가 가치 있다라는 말은 X는 누구누구에게 가치를 갖는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진다. 주관주의자들은 가치를 특정한 개인이 자신의 관심을 실현하고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사물의 특성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해서 가치에 대한 정의 나오제. 동그라미 쳐볼게. 주관주의자들의 가치는 자신의 관심 실현하고 욕구 충족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사물의 특성이다. 그래서 이러한 주관주의자 입장은 현실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겪는 경험을 통해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기 쉽다는 말이야 이게. 됐지? 그래서 마무리 끝. 자, 그 밑에부터는 이제 객관주의야. 읽어볼게. 한편 가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입장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체계, 중세의 신학적 사고, 브렌타노, 하르트만 등에서 드러난다. 적혀 있으니까 자, 요거이부터 요까지 학자 쫙 나왔지. 얘들이 다 앞에 흉 이런 애랑 다르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지금. 자, 객관주의자들은 가치의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그래서 밑줄 쳐볼게. 이게
필기하면 주관주의를 일부 인정하는 거야. 일부 인정해. 그래, 사람에 따라서 가치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 맞다까지 인정했어. 이게 주관주의자와 객관주의자의 공통점이다 얘들아. 뒤에 문제가 없더라도 너희 학교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공통점. 그 다음 가치에 대한 인간의 평가와 가치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혀있지. 그래서 가치 자체를 뭐 했어? 분류를 해버린 거야. 가치의 종류는 두 개라고. 어떤 가치? 그것에 대한 인간의 평가의 가치야. 그 대상이 진짜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별개라고. 분리돼야 된다고. 즉 나오제? 평가라는 인간의 심리적 경험과 그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상황의 가치가 별개일 것이다 라는 거야. 됐지? 이게 말이 좀 읽기는 쉽지만 이해하기 어려워. 이게 뒤에 더 예시 더 나온다. 인간의 지각이 대상을 파악하는 작용일 뿐 대상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인간의 주관적 평가도 가치를 파악하는 과정일 뿐 가치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아니다. 또 밑줄 칠게. 다시 한 번 더 계속 그 가치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 자, 내가 이런 게 뭐야? 이거 애플 펜슬이지? 자, 애플 펜슬이 참 너무 편리하고 좋다라고 하는 순간 이건 뭐야? 요 사물에 대한 나의 가치야. 맞지? 나의 가치고 내가 지금 주관적 평가를 내렸는데 요 가치를 파악하는 과정이지 이 애플 펜슬 자체의 가치는 아니라고. 얘는 본질적 가치를 얘가 따로 가지고 있어 지금. 이해됐지? 이 상태인 게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야 지금. 됐나? 넘어가 볼게. 그래서 학자 또 나온다. 셀러라는 애가 나와. 셸러? 아무튼 나온다. 자, 객관주의자 중 한 사람인 셸러는 윤리학에 있어서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가치를 담고 있는 대상은 물론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적혀있지. 얘는 더 극단적인 객관주의자인 거지. 자, 여기 보이지? 가치를 담고 있는 대상 있지? 여기 갈로 친 다음에 뒤에 용어가 나오는데 담지자라고 해요. 담지자. 담지자가 뭐냐면은 그 가치를 담고 있는 어떤 그릇을 얘기하거든. 대상. 그게 담지자인데 그 담지자는 물론 우리 반응과도 독립적으로 그 가치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줄게. 여기 나온다. 자, 빨간 풍선의 빨간색이 풍선의 표면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 그 자체인 것처럼 말이야. 가치도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림, 동상, 음식과 같은 담지자 나오지 이거. 담지자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성질이라 여겼다는 거야 지금. 됐지? 자, 밑줄 쳐볼게. 이 말이랑 어차피 같은 말이잖아 지금. 그렇지? 같은 말이잖아. 됐나?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 빨간색은 진짜 그 대상의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야. 됐지? 됐지? 넘어가 볼게. 이를 바탕으로 셀러는 가치 체계가 또 나온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나 평가만이 상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아니라 역점 나오면서 한 번 더 밑줄 쳐볼게. 가치 자체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요거라고. 그럼 다른 말로 여기 적을 수 있겠지. 가치는 셀러한테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거였던 거야. 알겠나? 절대적, 객관적이고 상대적이 아니야. 이것도 다른 말로 이해해라 얘들아. 그러면 이 가치는 상대적이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주관주의자에 해당하겠지. A, B, C에 따라 각각 다르게 어떤 사물이 느껴지는 거는 뭐다? 상대적인 거잖아. 나는 예쁘다. 나는 걔가 별로다. 하는 순간 상대적인데 가치는 어떤 거라고?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절대적이야.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는 가치가 이성에 의해 파악되기 힘들다 적혀있지.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주관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이 가치를 통찰하고 서열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말도 중요하다. 인간의 가치를 뭐라고? 서열화. 순위를 매길 수가 있다고. 누가 1등, 누가 2등, 누가 3등 매길 수가 있다고 지금. 가치 그 자체는 보이지? 이 말 중요하다 얘들아. 객관적이라는 말 잘 알아라. 뭐 절대적이다, 객관적이다 다 맞는 말이야. 객관적이므로
인간이 그 자체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됐나? 됐나? 자, 가치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객관주의자들은 말이야, 미나 선 같은 가치가 어느 사회에서든 보편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 여긴다. 왜? 이 미나 선 같은 가치가 왜? 뭐 때문에? 객관적이기 때문에 또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 가서도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이들은 가치에 대한 개인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생리적, 문화적 배경 차이 또는 과거의 개인적 경험이나 삶의 조건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치는 원래 뭐다? 본질적으로 들어있는데 사람마다 살아온 경험과 배경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릴 뿐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뭐에 따라 달라지는지 다 한 개씩 다 밑줄 쳐보자 얘들아. 달라지는 것은 배경 차이 또는 개인적 경험, 삶의 조건 차이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의 가치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내린다고. 단적을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너희 그 TV 보면은 어떤 부족 중에 목이 엄청 긴 부족 있잖아. 또는 입이 툭 튀어나온 부족. 그 부족 안에서는 그 목이 긴 여자를 갖다가 예쁜 미의 상징으로 본다는 말이야. 근데 어차피 걔도 미의 가치는 가지고 있는 거지. 걔들도 미의 가치 가지고 있는데 단지 우리랑 다를 뿐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 경험이나 조건 차이 때문에 개인의 평가가 달라지긴 하지만은 객관적인 가치는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게 계속해서 셀러의 말이야 지금. 이해됐나? 이해됐지?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래? 따라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보편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므로 가치에 대한 의견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거는 좀 이제 슬픈 말이기도 한데 교육을 받는다는 건 얘들아 사회화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이것도 예를 들어주면 우리 사회도 지금 딱 그래. 어떤 때 생각해봐라. 어떤 때에는 요즘 시대에는 약간 박시하고 맞지? 약간 오버 사이즈의 옷이 유행했는데 어떤 시대에는 또 스키니 사이즈가 유행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그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리는 도시에서 살아가고 사회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지금 그 스키니핏 청바지 입으면 이상하다 할 거잖아. 이해됐나? 그러니까 보편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이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꼴 사회화가 많이 된 사람일수록 말이야 보편적인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의견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다 갑자기 어디에 저기 어디 무슨 무인도에 있는데 갖고 데리고 와가지고 야 이 옷이 예뻐 저 옷이 예뻐 하면 우리랑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이게 객관주의자인 셀러의 말이야 지금. 됐지? 됐지? 자 그러면 문제 잠깐 보자 얘들아. 문제 볼게. 어쨌든 객관이랑 주관이랑 공통된 입장을 요약하고 싶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써보자고 있는데 대상의 가치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의 보이지? 경험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 경험에 따라 다른 거야 얘들아. 경험에 따라. 그 다음 객관식 한번 볼게. 객관식이란다. 이것도 객관식 맞네. 읽어볼게.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이 많아 복잡한 지하철에 할머니가 있길래 A가 양보했어. 이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첫 번째, 앉도록 했다. 잘했지? 선이라는 가치가 있지? 선. A 행동은 바람직한 문화적 형성에 도움이 된다. A 행동은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이기적인 것이다.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라. 페리는 가에 대해 페리에 동그라미 쳐야 되지. 페리 누구 쪽이야? 객관이야? 주관이야? 이거 주관주의자제? 주관주의자제? 주관주의자야. 가에 기술된 A의 행동이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관심의 대상이 안 됐다는 말은 가치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거지.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나와 다와 같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것이다 하고 있어. 맞지? 가치가 안 부여됐으면은 평가도 안 이루어지겠지. 이해됐나? 그 다음 2번 페리는 가에 기술된 A의 행동에 대해 나다와 같이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가의 행동이 가치가 있는 것임을. 자, 가치가 있다. 뭐가? 평가가 이루어진다. 가치가 있다 이거지. 이거를 갖다가 얘들아 너 평가를 봐도 되지만 이게 지금 관심을 준 거야 지금. 관심을 주면은 가치가 있다 이 말이야 지금. 평가를 한다는 게. 3번 셀러는 가에 기술된 A 행동과 상관없이
A의 행동이 지닌 가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자, 셀러 나오면서 독립적이다. 잘 말했지 얘들아. 가치는 독립적이다. 객관적이다. 잘 말했지? 4번 셀러는 가해 기술된 A 행동이 지닌 가치 그 자체에 대한 평가와 나다의 평가는 구분된다고 볼 것이다. 자, 가치 그 자체에 대한 평가. 이게 뭐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게 한계가 있지. 객관적인 것과 나다의 평가는 뭐다? 이거는 사람들마다 가치의 평가가 달라진 거지 그냥. 뭐 때문에? 배경이나 문화나 나의 경험 때문에 달라졌을 뿐이잖아. 그래서 얘는 뭐다? 객관적이 아닐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구분된다. 괜찮지? 구분돼야 되는 거. 5번 셀러는 가해 기술된 A의 행동이 지닌 가치 체계 자체가 본래부터 상대적 이부터 틀렸지. 상대적이라 하면 안 되지. 셀러는 이건 객관적 절대적이라 해야 되고 상대적은 페리 거잖아 지금. 그래서 애초에 그냥 틀린 거야. 됐나? 됐나? 그래서 내가 방금 읽은 지문에서는 얘들아 너희 그 시험 대비 공부할 때 문맥적 동의어 잘 찾아서 잘 배열해놔래 얘들아. 뭐 평가랑 관심이라는 단어가 같다라든지 객관주의자랑 같은 말을 쭉쭉쭉 찾아놓으면은 분석하기 쉬울 거야 이거. 됐지? 됐지? 자, 그럼 이거 적어보자 얘들아. 연수야 왜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자, 1단락부터 둘로 나눴지? 개념을 둘로 나눴어. 그래서 가치를 논하기 전에 일단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먼저 구분하고 넘어갈게. 사실 판단이 뭔지부터. 사실 판단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냥 관찰 가능한 거 있지. 그래서 관찰 가능한 것을 기술한다. 기술하려면 적는단 말이야. 관찰 가능한 것을 적는 걸 갖다가 다 사실 판단이라 그래. 말해도 되고 뭐 적어도 되고. 반면에 우리가 지금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가치 판단 같은 경우에는 이 글에서는 그냥 사물의 가치를 평가한다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은 이게 사실 판단이랑 지금 매칭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나는 이 글에는 없었지만 나만의 말로 따로 정리해 볼게. 사물의 가치를 평가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관찰 불가능한 거 있지. 관찰 불가능한 어떤 추상적인 걸 갖다가 평가하는 거지. 가치는 추상적이니까. 이 가치 판단에 따라서 이 글은 두 가지로 나뉘지. 입장이. 그래서 가치는 주관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라는 주관주의자 쪽이 하나가 있고 가치는 객관적으로 결정이 됩니다라는 이제 객관주의자 쪽이 하나가 있었지. 그래서 이제 1단락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놨어. 그 다음에 이제 2단락으로 넘어가서 2단락의 대장 주관주의자. 주관주의자가 나와서 설명을 한다. 이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얘들아 주관주의자 이름을 좀 다 적을게. 혹시 모르니까 이름들 다 적어 놓을게. 주관주의자에 속해 있는 게 첫 번째 소피스트, 홉스, 흉, 그다음에 스피노자. 이렇게 네 명이 대표적인 주관주의자고 그 밑에 이제 페이리가 또 나올 거지. 그래서 일단 얘들이 이제 주관주의에 속하는데 여기에서 밑에 페리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페리라는 학자가 나와서 얘기를 한다. 뭐라고?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그 자체로 가치가 부여된다라고 설명을 해. 그래서 관심만 주면은 가치가 부여되는 거다. 이거를 같은 말로 조금 다르게 적어볼게. 내가 보고 있는 그 대상이 인간의 감정을 자극한다.
감정을 자극하고 그 자극이 되면은 우리는 그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이 말인즉슨 그 대상이 나한테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고 자극도 하지 않으면 걔는 나한테 가치가 없는 거야. 됐지? 그래서 요걸 갖다가 또 다른 말로 요게 지금 뭐고? 욕구지, 욕구. 아까 적었지? 욕구로부터 선이 실현되는 거지. 선으로부터 욕구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 욕구로부터 선이 실현된다. 그래서 페리는 결론적으로 이 가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이런 식으로 내린다. 가치란 개인의 관심이 실현이 된 거다. 나의 관심이 실현이 된 게 가치고, 나의 욕구 충족 과정에서 느끼는 사물의 특성이 가치다라고 하면서 글이 끝난다. 4단락. 4단락은 객관주의자 나와야 되지. 자, 객관주의자 나와서 주장을 피는데, 객관주의자도 학자들이 4명이나 있네. 플라톤 하나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뭐시기 하나 있고, 브렌티노, 그 다음에 하르트만, 이렇게 4명 이 객관주의자의 예로 나왔었어. 민주 니 왜 이렇게 인상 쓰면서 필기하는데? 좀 웃으면서 필기해라. 팔 아프나. 그래서 객관주의자는 애들은 이 가치를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 평가에 대한 그 개념을 먼저 제시하거든. 그거부터 적어볼게 얘들아. 첫 번째, 가치 평가에 대해서. 가치 평가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지? 주관주의자와의 공통점에 속한다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쌤이 아까 필기해 줬잖아. 이 말인즉슨 얘들도 그 주관주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가치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야, 그냥. 그 가치는 다를 수 없어도. 그래서 두 번째 얘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어떤 걸 하냐면 가치를 분류시켜 버린다. 분류시켜 버려. 어떻게? 일단 인간의 평가라는, 인간이 평가하는 가치가 있어. 인간이 평가하는 가치가 있어. 인간이 평가하는 가치는 단지 인간의 심리적 경험이라 그런다. 심리적 경험이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뭐 그 대상과 관련 없다 해서 이 인간의 평가를, 가치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로 볼 뿐이야. 진짜 그 가치가 뭔지 파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가치를 파악해내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인간의 평가가 들어있는 거지. 됐나, 홍정아?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가치는 그 대상
자체 평가가 있어. 인간의 평가 말고 그 대상 자체만의 평가. 자체. 본질적인 가치. 이건 뭐냐? 어떠한 사물이나 상황의 고유한 가치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글에는 안 나왔지만 이 고유한 가치라는 게 같은 말로는 그냥 보통은 본질적, 또 다른 말로 근원적 가치라고 하거든. 그래서 본질적이고 근원적 가치가 따로 있는 거지. 다 이해되고 있지? 이해되고 있지? 그래서 이제 이런 객관주의자의 의견을 말한 다음에 그 주관주의랑 똑같이 학자가 대표로 한 명 딱 나온지, 여기서 셀러가 나와서 주장을 핀다. 셀러는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가치는 담지자, 인간의 반응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나는 안 적을 건데 너는 좀 필기 좀 해놔라 얘들아. 여기 담지자 요거 있지? 요거 그 교재에 정의 나와 있거든? 그 정의 좀 적어라 이 밑에다가. 이거 단어는 중요하게 나올 거야. 어차피 또 나올 거니까 좀 적어라 지금. 뭐 특성이나 내용을 지니고 있는 사물이나 대상하고 있잖아. 뭐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물, 대상. 그대로 적어놓고 이해할 때는 그냥 가치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 이해하면 가장 쉽겠지. 그 가치를 담고 있는 그릇이야. 그냥 다 적었나? 현기도? 그 다음에 해볼게. 그래서 셀러가 이게 두 가지를 분류해서 얘기를 하지. 요거에 따라서 인간이 내리는 인간의 인식이나 또는 평가, 인간의 인식과 평가는 상대적인 걸 인정해. 또 같은 말 적어볼게. 상대적인 거, 이게 주관적이다. 반면 그 사물, 가치 자체,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 자체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객관성을 띠고 있다는 말이야. 객관성을 띠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순서대로 순위를 매길 수 있지. 즉 서열화가 가능하다고. 서열화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뭐 미, 선, 효 이런 거 있지. 충, 효 이런 걸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고 뭐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뭐고 할 수 있다고. 또 한 개 더. 서열화 가능하고 플러스 평가도 가능해. 이게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 됐지? 자, 보편적 가치에 대한 평가. 보편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셀러 입장에서 말 이거 오달락 얘들아 계속 얘 입장이다. 객관주의 입장이야. 이건 아마 모두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왜냐면 보편적이라고 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얘들아 또 한 개 더 적어볼게. 요 보편적 가치란 말은 어차피 위에서 말한 그 객관적 가치랑 어차피 같이 가는 거야 이거. 어차피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사물에 대한 가치가 사람마다 다르지. 똑같을 경우가 잘 없어. 느끼는 게 그 이유를 말하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문화라든지 또는 그 사람이 겪은 경험, 처한 상황에 따른 조건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낚시당하지 말라고.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얘들아 보편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마치 우리는 그걸 맞다고 생각해. 왜? 이걸 갖다가 객관적 가치로 보면 객관적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것이다 하면 틀린 것 같이 보이거든. 하지만 그게 괜찮은 거야.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지금 이것 때문에. 됐지? 마지막.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를 들지. 뭐에 따라서 교육 수준이 어떤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의 교육 수준이 높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보편성이 뭔지, 그래서 보편성에 대한 인식도 높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 가치 평가에서 일치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하면서 끝나지. 클 것이다 하면서 끝난다. 됐나? 그 어휘 좀 체크할게. 잠깐 적고 있어 봐봐라. 보자. 선곡 어렵지 않다. 읽어볼게. 자, 흔히 선거구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특히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의원 선거는 국민의 대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국가적 행사다 했을 때 이 대의 뭔지 알지? 국민의 의견이지. 따라서 의원 선출에 있어 어떤 방식의 선거구가 민의, 백성의, 국민의 의견. 알겠나? 용어 미리미리 적어놔래. 단어. 그 국민의 의견을 바르고 정확하게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해서 이 글의 주제가 뭐냐? 선거구가 주제야. 어떤 방식의 선거구가 제일 좋냐라는 거야. 대개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의 종류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의 정수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미국 의회처럼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에서부터 이스라엘처럼 전국을 하나로 해서 전체 의원을 뽑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끊어주고 설명하고 넘어갈게. 이거 이해가 필요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주마다 있지. 구마다 있어. 자, 우리나라로 비교해 볼게. 자, 뭐 강남구, 종로구, 뭐 강북구 이런 거 있잖아. 그 구마다 한 명씩 선출하는 거야. 그러면 그 구 전체에서 국회의원 한 명인 거지. 요 방식이 지금 미국에서 선택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전국, 자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선거를 해버리는 거야. 뭔지 알겠나? 보통 이럴 경우 이렇게 하지. 정당에 투표를 하지. 예를 들어서 A당과 B당이 있으면 A당과 B당이 딱 출마를 해. 그럼 사람들은 A당 찍을지 B당 찍을지만 고르면 돼. A당의 득표율이 60%고 B당의 득표율이 40%면은 60%의 의석을 A당한테 주고 40%의 의석을 B당한테 주는 방식? 그런 게 이제 이스라엘 방식인 거지.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건데 얘는 큰 주제가 아니야. 그래서 선거구가 다양한데 이 선거구의 종류는 보통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인 선거구 개념 알아야 되겠지. 한 지역에서 한 명이야. 한 지역에서 한 명. 여러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한 지역에서 여러 명 다인 선거구로 나누어지며 다인 선거구는 다시 나뉜다. 2명에서 5명 정도 선출하는 중선거구가 있고 6명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로 세분화되기도 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거구의 종류는 자 여기 갈로 치고 별표를 치는데 이게 본론 전개 방식이지. 1달랑 마지막에 있으니까 선거의 결과 및
의원과 유권자의 관계에 큰 영향을 준다가 이 지문의 전개 방식이고 이 두 가지, 세 가지에 대해서 글을 전개할 거야. 제일 첫 번째 뭐겠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지. 선거구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러 넘어가자. 자, 왼쪽 페이지 볼 수 있듯이 이거 오른쪽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의 정수가 수록 나오지. 선출하는 의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정당이 얻는 득표율과 전체 의석 중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 수의 비율이 더 비슷해진다. 밑줄 쳐볼게. 선출하는 의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 수의 비율이 비슷해진다. 밑에 글 읽기 전에 내가 분석하는 거 먼저 봐라. 그러면 글 읽을 필요도 없이 이해된다. 분석해보기 잘 봐. A, B, C 정당이 있으면 득표율을 잘 봐. 45% 득표했지. 제일 잘 나가는 정당 2등, 3등 이제. 자, 1인 선거구, 소선거구 중에 1인 선거구로 하면은 그 구에서 하나만 뽑으니까 1등인 데만 자리를 차지하겠지. 그래서 A 정당만 한 석을 딱 차지하게 돼. 그럼 얘들 같은 경우 잘 봐. 이게 중요한데. 왜냐면 출제는 안 되는데 출제될 수 있어서 55% 정도의 득표는 어떻게 돼? 사표가 돼버려. 사표 뭔지 알지? 죽은 표가 돼버린다고. 나는 분명히 투표를 했는데 내 투표의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사표가 돼버리는 게 단점이지. 그럼 2인 선거구 하면은 1등은 한 자리, 2등도 한 자리지만 여전히 3등은 0석이지. 근데 잘 봐. 선출하는 의원의 정수가 많아질수록, 즉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적어놔라. 다인 선거구 있지. 여기 1단락에서 나왔던 어디 있냐? 요 다인 선거구 있지. 소인 선거구에서 다인 선거구가 되면 될수록 득표율이랑 의석수의 비중이 비슷해져. 봐봐라. 100인 되니까. 득표율이 45%니까 45석, 35%면 35석, 20%면 20석 되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다인 선거구가 될수록 다른 말로 딱 더 적는다. 사표가 적어진다. 극한의 다인 선거구는 사표가 없는 거야 그냥. 그럼 반대로 소인 선거구가 될수록 사표는 많아져. 한 명만 뽑고 나머지는 다 죽은 표가 돼버리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요걸 보고 요걸 떠올릴 수 있으면 된다 얘들아. 사표라는 개념도 꼭 기억해라. 그 다음 읽어볼게. 그래서 잘 봐. 선거구 종류에 따라 각 정당이 얻게 되는 의석수가 달라진다. 1인 선거구에서는 소선거구는 A 정당이 하나 가져가고 100%의 의석률을 보이는데 반해 100인에서는 말이야 A 정당은 45석을 얻어 45%의 의석률을 보이게 된다. 이게 더 정확해. 득표율과 의석률이 똑같으니까. 이와 달리 제3당인 C정당은 1인 선거구에서는 하나도 못 얻다가 100인에 가면 20인 얻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야 이처럼. 다인 선거구는 소인 선거구에 비해 소수 정당의 의석을 차지하는 데는 유리하다 이거지. 알겠나? 알겠나? 여기서 말하는 소수 정당은 정당의 숫자가 작다라는 게 아니라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 인기 없는 정당이 의석을 얻는 데 유리하다고. 됐나? 그래서 다인 선거구의 장점도 있고 소인 선거구의 장점도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 읽어볼게. 자, 선거구의 종류는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번에는 뭐다? 아까 말했지? 심리 간다고. 심리의 영향. 1단락 보세요. 자, 소인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대 정당의 후보자가 되고자 해. 이유도 뻔하지 얘들아. 야, 1인 선거구 아까 앞에 봤잖아. 그 전체 지역에서 한 명만 뽑지.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가는 정당에 가입하는 게 내가 될 확률이 높은 거지. 맞지? 제일 잘 나가는 정당에 가입하는 게 좋아. 이게 누구 입장에서 본 거야? 후보자 입장에서 본 거야. 정치인들 입장에서 본 거야. 이제는 유권자 입장에서 보자. 또 유권자는 다인 선거구의 경우 자신의 선호에 따라 투표를 하지만 이것도 중요해. 이유는 뭐냐면 아까 내가 말했던 사표 때문이야. 야, 다인 선거구, 극단적으로 아까 했던 백인 선거구 봐봐. 백인 선거구는 사표 있었어 없었어? 하나도 없었지. 즉 내가 투표의 권리를 행사하면 내 투표가 고스란히 의원 의석수에 반영이 되니까 선거하는 재미가 있지. 근데 소선거구일 경우에는 말이야 자신의 표가 보이지? 사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 소선거구일 때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나 사람을 뽑는 게 아니야. 내 선호에 따라 투표하지 않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대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강해져. 이유는 뭐다? 내 표를 사표로 만들기 싫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될 만한 사람한테 투표를 하는 게 내 표가 효력이 있는 거잖아. 그런 경향이 강해진다고. 그래서
유권자 입장 한 번이랑 정치인 입장 한 번을 잘 봐. 소선거구일 때 각각 어떤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지 심리가. 정리해보면 소선거구일 때, 소인선거구일 때 정치인들은 거대 정당 가입하고 싶어함. 유권자들은 소인선거구일 때 거대 정당에 투표하고 싶어함이야. 이해됐나? 그러면 그래야 없지만 반대로 해보자 얘들아. 다인선거구라면 정치인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냐면은 굳이 거대 정당 후보자 안 돼도 되지. 작은 정당도 가입해도 되고, 또 다인선거구라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굳이 될 만한 애를 안 뽑고 진짜 내 선호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안 나오고 있는 걸 살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이거 됐지? 넘어간다. 그 다음 선거구 종류는 이번에는 소수 집단의 소주제가 등장한다. 소수 집단. 예를 들어볼게. 자전거 동호회 이런 거 있지. 이런 집단 있잖아. 그런 집단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대. 예컨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공동체 가랑 나는 모두 유권자 10만 명으로 구성돼 있고 11,000명의 그 동일한 이익을 추구하는 소수 집단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얘들아. 자, 그릴지 말고 얘도 설명부터 들어봐봐. 자, 여기 지금 10만 명이 있고 11,000명이지. 자, 소선거구, 소인선거구 해보자. 이 전체에서 한 명을 뽑는데 또는 이 전체에서 5명 뽑는다 쳐보자. 5명 뽑아도 이 11,000명 가지고 지들이 한 명한테 몰빵을 시켜봤자 자전거 동호회 막 활성화 해주는 애한테 몰빵을 해봤자 전체 유권자에 비하면 몇 프로고 지금 이게 거의 뭐 10% 조금 넘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는 한 명을 당선시킬 수가 없어. 맞지? 얘들이 힘이 적다고 그러면 소수 집단 힘이. 근데 요렇게 피자 조각처럼 해봐라. 자, 이 조각마다 한 명씩 뽑는다고 셈 치자. 그러면은 자 10만 명이 있다고 했으니까 각 조각마다 몇 명이 있겠어? 2만 명이 있다고. 2만 명이 유권자가 있어 지금. 이 소수 집단에 속한 이 조각에도 2만 명이 들어있는데 2만 명 중에 11,000명이지. 50% 넘어버리지. 그러니까 이런 선거구는 뭐야? 내가 자전거 동호회가 원하는 의원을 뽑을 수 있다고 무조건. 이해됐나?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거야 지금. 즉 다시 말하면 선거구가 조각조각 날수록 소수 집단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야. 이해됐지? 자, 계속 읽어볼게. 그러면 가는 전체 공동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최다 득표 순으로 5명을 선출하는 다인 선거구인 반면에 나는 공동체 유권자 수가 동일하도록 5개로 쪼개고, 즉 2만 명씩 쪼개고 각 선거구마다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인 선거구야. 다인 선거구, 소인 선거구. 이 경우 가 지역에는 89,000명의 다른 유권자들로 인해 보이지? 소수 집단이 행사하는 표의 영향력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집단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보이나? 그래서 밑줄 쳐볼게. 어디에? 가 지역은 소수 집단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왜? 가는 다인 선거구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안 커. 반면 나 지역은 만약에 나 지역에 11,000명의 소수 집단이 한 선거구에 다 직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소수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의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고. 자전거 도로 잘라줄게 하는 사람 다 뽑아버린다고. 그럼 끝. 그래서 뭐라 그래? 이 경우는 오히려 다인 선거구에 비해서 소인 선거구가 소수 집단의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별표 칠게. 왜 이걸 갖다가 특이한 경우라고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이거를 완벽히 분석하는 거야. 왜 특이한 경우냐? 방금 전 페이지 생각해봐 얘들아. 방금 전 페이지 생각해봐. 얘들아, 방금 전 페이지에서 다인 그 소인 선거구에 말이야. 방금 전 페이지 소인 선거구 어떤 게 있었어? 아까 1인 선거구 봐봐. 1인 선거구 보시면은 유권자, 그러니까 25%의 유권자가 사표가 돼버렸지. 내가 될 만한 애를 안 뽑고 안 될 만한 애를 뽑아버리면은 내 표는 사표가 돼서 의미가 없어지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때? 오히려 소인 선거구가 우리 집단을 대표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특이한 경우라고 부르는 거야.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인 선거구에서의 소수 집단은 의견이 안 내세워져. 알겠나? 알겠지? 넘어간다. 한편 선거구 종류에 따라 의원과 유권자의 관계가 달라지기도 한데, 자, 주제 바뀌었지? 의원과 유권자의 관계야. 얘들들이 친밀한 관계냐? 좀 먼 관계냐 지금? 일반적으로 다인 선거구에 선출된 의원은 소인 선거구에 비해 더 넓은 지역의 많은 유권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반해 이 소인 선거구에 선출된 의원은
좁은 지역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고. 아까 그 피자 조각 지역 생각해봐 얘들아. 맞지? 넓은 지역에서 여러 명 뽑는다 하면은 내가 이 서울시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되지만 구마다 그렇게 쪼개 놓으면은 우리 구한테만 잘 보이면 되지. 그게 이제 다르다고 지금. 정치인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냐. 넓게 관심을 가지냐. 작게 관심을 가지냐 이거야 지금. 이 때문에 다인 선거구일 때는 의원의 정치적 관심의 범위가 넓어지겠지 당연히. 다인 선거구일 때는 정치적 관심의 범위가 넓어지는 반면 소인 선거구일 때는 줄어들어서 대신에 뭐가 이득이야? 유권자 개개인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강해진다고.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거야 이제. 한 명 한 명이. 또한 더한다. 소인 선거구는 다인 선거구에 또 비교하지. 비해. 유권자가 자신이 뽑은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커져. 어떻게? 야, 네 그거 공약 지키는 줄 알고 뽑아줬는데 왜 안 지켜? 다음번 선거 때 안 뽑아줘. 해버린다고. 맞지? 한 표 한 표의 영향력이 큰 거야 지금. 어디에서는? 소인 선거구에서는. 근데 이 때문에 뭐라 그래? 일반적으로 선거구가 또 나오지 수록. 선거구가 작아질수록 유권자에 대한 의원의 대응성이 높아진다고. 쉽게 말하는 것보다 의원의 유권자한테 잘해줘. 좀 건의문 한 개 제출하잖아 의원한테. 그럼 그냥 바로바로 해결해줘. 왜? 소인 선거구니까 소수의 사람의 영향력이 크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 보이려면은 엄청 대응을 잘해줘야 돼. 그래서 막 진짜 작은 구나 진짜 작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이 막 동네 아줌마들 모이는 데 있지. 가가지고 막 선거 유세도 하고 노인정도 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엄청나게 큰 선거구는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다 챙겨? 이해되나? 그럼 얘들아 이 상상해봐.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 어때?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는 진짜 우리나라 전체에서 한 명만 딱 뽑지.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특징이 좀 있어. 일단 선거구로 따지면은 지역이 넓으니까 다인 선거구로 보일 수 있는데 한 명만 뽑기 때문에 소인 선거구, 1인 선거구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이해됐나?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다른 거라 생각하면 된다. 이해됐지? 넘어가 볼게. 문제 보자. 윗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거 하는 게 답이 3번이었는데 야 세대랑 성별은 나오지도 않았지. 이건 너무 쉬웠어. 문제가 너무 쉬웠어 이거. 세대랑 성별은. 2번은 그나마 좀 풀만했어. 2번 볼게. 땡땡 주야. 그래서 A족, B족, 기타 해가지고 지금 딱 나와있지. 읽어볼게. 위의 표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어느 연방국가의 유권자 비율을 나타냈다. 땡땡 이게 동그라미다. 동그라미 주의 경우에 다인 선거구를 채택했을 때는 소수민족인 B족의 이익을 대표하는 의원 수가 많았지만 책 볼게. 다인 선거구를 채택했을 때는 소수민족의 이익을 대표하는 수가 많았다고. 근데 소인 선거구제로 바뀌니까 B족의 이익을 대표하는 의원 수가 증가했어. 원래 많지 않았는데 증가했지.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게? 땡땡주는 어떤 경우인 거야 지금 이게? 아까 그 피자 조각 있지. 피자 조각에서 소수 집단만 딱 들어간 그거 기억나나? 소수 집단이 한 곳에 집결되어 있는 경우야 지금 이게. 근데 얘 봐봐라. 동그라미. 자, 세모주도 선거구제를 지난 선거부터 다인 선거구제에서 소인 선거구제로 바꾸었지만 B족의 이익을 대표하는 의원수는 이 지역과 비슷하지. 이 말은 뭐야? 한 곳에 집결되어 있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얘들의 이해관계를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차이야 지금. 됐나? 문제 그렇게 똑같이 나온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 1의 기사에 대해 보기 2와 같이 해석했다. 빈칸에 들어갈 거 고르래. 왜? 이 맞지 이거? 딴 거 가지고 혹시 이거? 문제 이게 적혀있나? 됐지? 3번 문제. 자, A국에서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만 투표하고 지역구 투표 결과를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간주하여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1인 1표제를 실시했다. 밑줄 칠게.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의 의석을 배분하는 1인 1표제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거제는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할 때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체크해볼게.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인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 표는 소인 선거구제가 채택된 지역구 대표의 선출을 행사하고 한 표는 뭐다? 지역구 대표 선출. 다른 한 표는 다인 선거구 채택된 선호 정당의 선택에 행사하도록 하여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했다고. 그러니까 얘들아 완전 다른 개념이야 지금. 위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 위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 우리 지역의 후보에만 투표하지. 후보한테만 내가 한 표를 딱 행사를 해. 근데 그 후보가 예를 들어서 A 당이라 치자. A 당이야 그 후보가. 그러면 내가 그 후보를 뽑는 순간 그 당에 대한 지지로 간주하겠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수 의석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나는 A당은 싫은데 내가 A당에 속해 있는 의원을 뽑아버렸어. 그러다가 이 전국적으로 A당의 의석 그 득표율이 50%를 차지하게 됐어. 그러면은 A당한테 비례대표 의석을 갖다 50%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직접 선거 원칙 위배가 됐다고 지금. 왜냐면 내가 진짜 이 비례대표 의원을 뽑은 게 아니잖아. 내가 정당을 뽑은 게 아니지. 그래서 바꾼 게 뭐야? 한 표는 아까처럼 사람한테 투표를 하고 한 표는 정당한테 투표를 하겠다고. 그럼 내가 뭐야? 내가 선호하는 사람과 선호하는 정당이 다를 수가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1인 2표제를 도입한 거지. 됐지? 그래서 그 결과 지난 선거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3석, 비례대표에서 1석을 얻는데 그쳤던 소수 정당인 땡땡당이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는 똑같이 3석을 얻었는데 정당 투표에서는 유효 투표의 13%를 차지하여 1석이었던 게 8석으로 바뀌었다고. 이해됐나? 그러면 뭐야? 이 지역은 사실은 요 땡땡당을 선호하는 애들이 많았던 거지. 소수의 의견이 반영된 거야 지금 이게. 됐지? 그래서 A국에서 이번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 당의 의석수가 이전과 달라졌다. 맞지? 늘어났어.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지역구 선거에서 많은 유권자에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려는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고, 정당 투표에서는 말이야 지가 선호하는 정당을 선택한 거지 지금. 맞지? 왜? 내 득표율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는 소수의 사표가 사라진 거지 지금. 그래서 답이 요거다. 됐나? 정리해 봅시다. 1단락에서는 지금 선거구를 갖다가 선거구를 크게 둘로 나누었어. 개념이 1인이라고 하죠. 그냥 소인 적게. 소인 선거구가 하나가 있고 다인 선거구가 있지. 한 명 뽑냐? 많이 뽑냐? 소인 선거구는 1선거구가 있으면 여기서는 무조건 한 명 선출한다 이거야. 한 선거구에는 한 명을 선출한다는 의미고, 다인 선거구는 1선거구에 한 명이 아니라 다수를 선출한다는 선거구 개념인데, 이 다수를 선출하는 게 다시 둘로 나뉘지. 그 중선거구가 하나가 있고 대선거구가 하나가 있어. 중선거구는 2에서 5명 뽑는 거고 대는 6명 이상 뽑는 걸 갖다가 대선거구라 그러지. 일반적으로는 그 지역 범위가 넓거나 인구가 진짜 많으면 다인 선거구로 채택해줘 우리나라에서. 됐나? 어쨌든 이걸 보니 알 수 있는 게 이 글의 주제는 선거구가 선거 결과라든지 의원과 유권자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하면서 1단락이 끝났어. 그래서 진짜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2단락에는 1인 선거구랑 100인 선거구를 비교만 해볼게 얘들아. 자, 1인 선거구 같은 경우에 나눠볼게. 가장 득표를 많이 한 1등 정당이 있고 2등 정당, 3등 정당이 있다고 했을 때 1등 정당은 의석수 딱 한 자리, 한 명만 딱 뽑으니까, 그렇지? 한 명만 뽑으니까 한 자리고, 이거 100%의 의석률을 자랑하면서 가지만 2등과 3등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의석 수가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고 0%로 끝나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조했던 게 이렇게 1인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표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사표가 많다는 말이야. 사표가 많아. 실제로는 여기에 투표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쌩까잖아 그냥. 얘랑 대비되게 극단적으로 100인 선거구 100명 뽑는다 해버리면은 나가면 거의 다 되겠네. 마찬가지 1등 정당, 2등 정당, 3등 정당이 있다고 했을 때 1등 정당의 의석 수가 아까 표에 봤지? 45자리를 얻게 되고 득표율도 마찬가지로 45%였어. 그치? 그럼 얘들도 마찬가지겠지. 얘는 35자리에 35%, 20자리에 20%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지.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거의 사표가 없는 거지. 지금 이게 사표가 거의 없어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최종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 최종 결론. 그러므로 말이야. 다인 선거구는 득표율과 의석 수가 비슷하다. 득표율과 의석 수가 비슷하고 소수 정당에게 좋아. 소수 정당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말이야. 됐지?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3단락에서는 정치인과 유권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했다. 정치인과 유권자의 심리가 어떤지를 얘기해서 선거구에 따라 어떤 심리인지 적어볼게. 소인 선거구일 때랑 다인 선거구일 때가 다르지. 심리가. 물론 우리 글에서는 그 소인 선거구에 대한 설명밖에 없었지만은 나는 추론을 통해서 다인 선거구도 적을 거야. 소인 선거구는 정치인 같은 경우에 거대 정당의 후보자를 희망하겠지. 나는 큰 정당의 후보자가 되고 싶다. 잘 나가는 정당에 가야지 한 명만 뽑는데 맞지? 내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유권자들도 거대 정당에 투표를 하겠지. 투표하려는 경향까지만 적을게. 경향이 올라가겠지. 왜냐하면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게 싫어서. 반면 다인 선거구에서의 정치인은 얘 입장에서는 나 작은 정당도 괜찮아 할 수 있어. 나 작은 정당도 오케이야. 거기에다가 유권자들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투표하려는 경향이 올라가겠지. 맞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정당과 사람을 뽑는 거지 이제. 사표 안 될 거니까. 사단락에서는 이 소수 집단이 나오면서 소수 집단의 영향력이 언제 크고 언제 작냐에 관한 서술을 쭉 했어. 얘도 둘로 나눠서 다인 선거구일 때는 영향력이 쥐뿔을 크지도 않아. 작아. 그치? 반면 아까 피자 조각 난 소인 선거구 있지. 근데 소인 선거구라 해서 소수 집단의 영향력이 무조건 크다 하면 안 된다 얘들아. 무조건 큰 게 아니야. 단 조건이 있잖아. 이 소수 집단이 한 지역에 집결해 있어야 돼. 한 지역에 다 살아야 돼. 소인 선거구는 영향력이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 이익을 대표해주는 그런 의원을 선출하겠지. 아까 자전거 동호 얘기했지. 그래서 자기들한테 잘해줄 애를 뽑는다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한 지역에 집결해야 해. 이게 전제 조건이야. 됐지? 관계에 대해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의원과 유권자 관계. 간단했다 이거는. 소인만 잘 적어놔도 돼. 소인 선거구일 경우에 한 명 뽑아버릴 경우에 작은 지역이지. 소인 선거구는 자신의 지역구에만 관심이 있어. 넓은 지역이 아니라 내한테 투표를 해줄 사람의 지역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이제 장점이 여러 개가 나오거든. 장점이 첫 번째, 정치인들이 유권자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커져. 어떻게? 야 무슨 동 철수 막 애 나왔더라 이런 느낌 있잖아. 다 아는 거. 또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유권자가 책임 물을 가능성도 커. 그래서 다음 선거에 안 뽑아주겠지, 잘못해버리면.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은 굉장히 대응을 잘해야 돼. 대응성이 좋아져. 반면에 다인선거구는, 한 줄만 적을게. 다인선거구는 좁은 지역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넓은 지역에 다 관심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여기까지만 그런 이유는 얘랑 다 반대야 지금. 얘랑 다 반대라고.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유권자가 책임을 묻는 가능성이 줄어들고 의원의 대응성도 낮아져. 이해됐지? 이게 얘의 특징이다. 오케이? 정리 끝이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하고